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죠. 서울 시그니엘 호텔 대연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계를 뒤흔들 대형 인수합병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단상 위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강민준, 32세.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맞춤 제작한 듯한 네이비 정장,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그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스캐피탄 대표 강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멈추었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제이스 캐피탈은 청산그룹의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청산그룹은 연 매출 3천억 원대의 중견기업이었거든요. 그런 회사를 30대 초반의 젊은 투자자가 인수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방청석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3명의 중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58세. 명품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60세. 청산그룹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명함은 휴지 조각이 될 터였습니다. 박미란, 35세. 청산그룹 전무직함이 무색하게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수 후 첫 번째 조치로 경영진 전원을 교체하겠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기요. 강민준 씨. 기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플래시가 순자를 향해 터졌습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맞지? 너 우리 은혜 아들 아니니? 회의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과 순자 사이를 오갔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경호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나야 박순자 이모. 내 엄마 언니. 은혜는 어디 있어? 은혜. 민준은 고개를 천천히 순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 분뿐입니다. 강은혜. 더 이상 박씨 성을 쓰지 않으십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산그룹 전 경영진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미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특종이었으니까요.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눈물을 닦아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1992년 봄의 일이었죠. 고향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허름한 백반집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박은혜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시 25세였습니다. 하얀 피부, 맑은 눈망울, 그리고 수줍은 미소.
시골에서 올라온 지 3년째였지만 여전히 순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은혜가 밝게 웃으며 음식을 내왔습니다.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은혜 씨, 오늘도 예쁘네요. 빨리 좋은 신랑감 만나야 할 텐데. 은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죠. 강태수, 28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은혜가 주방으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태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마음이 끌렸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미소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태수는 매일 그 식당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점심만 먹었지만 나중에는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은혜도 태수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손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사실 맛보다는 은혜를 보려고 온 것이었지만 태수는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은혜 씨, 퇴근하고 시간 있으세요? 은혜는 놀라 태수를 봤습니다. 네, 저한테요? 네, 커피 한 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요.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다방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기계 설계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박은혜예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식당 일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는 은혜의 순박함에 더욱 끌렸고 은혜는 태수의 성실함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태수는 은혜에게 영화도 보여주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6개월 후 태수는 은혜에게 청혼했습니다. 은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친정이었습니다. 은혜에게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언니 박순자는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박성호는 그 공장의 전무로 일하고 있었죠. 은혜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은혜를 키웠습니다. 은혜를 고등학교까지 보냈고 대학 등록금도 대줬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자퇴했습니다. 언니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거든요. 언니, 나 학교 그만둘래. 뭐? 왜? 언니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나 서울 가서 일할게. 순자는 반대했지만 은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서울로 올라왔고 식당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은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순자는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해 가을, 태수와 은혜는 손에 선물을 들고 순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제법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공장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35세였던 순자는 파마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들어와.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가죽 소파, 큰 텔레비전,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은혜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장은 입었지만 기성복이었고
구두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앉아요.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 성우, 그리고 태수와 은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네.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올해 28세고요. 대한기계라는 회사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기계? 거기 큰 회사예요?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되고요.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돼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연봉을 묻다니. 그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성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천? 요즘 그 돈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아꼈으면. 순자가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야, 너 제대로 생각한 거야? 언니, 태수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착하면 뭐해? 돈을 벌어야지. 순자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까지 보냈잖아. 근데 고작 중소기업 대리?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전 태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고생한다고 징징대지 마. 고맙습니다, 누님. 태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해 12월이 됐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태수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은 많이 왔지만 은혜 쪽 하객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순자, 성우, 그리고 순자의 딸 미란. 당시 12세였던 미란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끝나길 바라는 눈치였죠. 피로연도 참석하지 않고 일찍 떠났습니다. 은혜야, 우리 먼저 갈게. 공장 일이 바빠서. 언니, 피로연이라도. 됐어. 축의금은 줬으니까. 순자는 축의금 봉투를 은혜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가 은혜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잘 살면 돼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듬해 태수와 은혜는 신림동의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회사에 갔고 은혜는 집안일을 하며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네.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해 가을, 은혜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태수는 기뻐서 은혜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우리 은혜. 사랑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해 봄, 은혜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백성민, 중걸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죠. 태수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야,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아줘서.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러워 은혜는 집에서 조리했습니다. 태수가 회사 갔다 오면 은혜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 언니가 보고 싶었거든요. 언니, 나 아들 낳았어. 그래, 축하해. 언니, 돌잔치 때 오실 거지? 볼게.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어. 은혜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언니도 바쁠 테니까요. 민준이의 돌이 됐습니다. 태수와 은혜는 동네 작은 식당을 빌려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왔지만 은혜의 친정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전날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미안한데 내일 못 갈 것 같아. 언니, 왜? 공장에 큰 주문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 하루만 시간 내면 안 돼? 안 돼.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혜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수가 은혜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해도 돼요. 돌잔치 날 민준이는 한복을 입고 예쁘게 웃었습니다. 돌잡이에서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가수 하겠네. 은혜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민준이가 돌이 지나자 은혜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태수 혼자 버는 돈으로는 빠듯했거든요. 은혜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일 좀 하고 싶은데. 언니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일? 내가? 응. 민준이도 이제 컸고 시어머니가 봐주신다고 하셔서.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와. 근데 특혜는 없어.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일해야 해. 당연하지. 고마워, 언니. 은혜는 순자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류봉제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드는 일이었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순자가 야근을 시켰거든요. 은혜야, 오늘 급한 주문이 들어왔어. 야근 좀 해줘. 응, 알았어. 야근 수당은 없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야근 수당까지 줘? 그냥 밥값이라고 생각해. 은혜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일자리를 준 게 고마웠으니까요. 월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당시 월 50만 원 정도였죠. 다른 직원들은 70만 원을 받았지만 은혜는 달랐습니다. 은혜는 내 동생이니까 좀 적게 줘도 이해하겠지. 순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 태수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IMF가 오기 전이었지만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회사가 부도났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사장님이 야반도주했대요. 월급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은혜는 태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수는 몇 달 동안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이도 30대 초반이었고 경력도 있었지만 당시는 취업이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생활비가 바닥났습니다. 은혜는 월급을 받자마자 집세와 공과금을 내야 했습니다. 남는 돈은 거의 없었죠. 어느 날 민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울면서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민준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50만 원만.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야, 언니도 요즘 공장 경영이 어려워서 돈이 빠듯해. 언니 제발. 민준이가 정말 아파. 알았어. 이번만이야. 다음 달에 꼭 갚아. 은혜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순자는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에휴, 은혜가 자꾸 돈 빌려달래. 귀찮게 해. 누나, 그냥 빌려주지 마. 그래도 동생인데. 이번만 빌려주자. 이듬해 태수는 결국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지만
일자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갔습니다. 저녁 7시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은혜가 파스를 붙여줬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하지만 태수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은혜도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민준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지만 은혜는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밤 9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민준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그리고 그 이듬해 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발판이 무너지며 태수가 떨어진 겁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세요? 환자분이 사고를 당하셔서. 은혜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제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은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태수의 친구들이 왔지만 은혜의 친정 식구들은 장례식 당일 저녁에야 왔습니다. 순자가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매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정신 차려. 이제 어쩔 거야? 은혜는 4살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가 왜 안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일어나요? 민준아, 아빠는. 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순자가 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혜야, 울기만 하면 뭐해? 이제 혼자서 민준이 키워야 하잖아. 언니, 나 어떻게 해? 우리 집으로 와. 민준이는 우리가 키워줄게. 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혜야, 민준이 양육권을 우리한테 넘겨. 법적으로.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키우려면 양육권이 필요해. 넌 가난하잖아. 민준이한테 좋은 거 못 해주잖아. 아니에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뭘로 키워? 돈도 없는데? 일하면서 키울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휴, 고집이 새긴. 알았어. 그럼 알아서 해. 우리는 안 도와줘. 순자와 성우는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옥 같았습니다. 은혜는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 3군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 청소,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 장사를 도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오피스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다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지만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새 옷, 새 가방을 메고 왔지만 민준이는 중고였습니다. 야, 강민준. 너 옷 구제야? 너희 엄마 뭐 하시는데? 청소 아줌마래. 아이들이 민준이를 놀렸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학교가 끝나면 민준이는 혼자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은혜는 저녁에 돌아와 민준이의 숙제를 봐줬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민준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추석이나 설날이면 은혜는 민준이 손을 잡고 친정에 갔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시장에서 싼 과일을 샀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서 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아, 고모들한테 인사 잘해야 해. 네, 엄마. 초인종을 누르자 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17세였던 미란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이모 왔어요? 엄마, 이모 왔어요. 거실에 들어가자 순자와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비싼 과일과 한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 설 인사드려요. 은혜가 절을 했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절했습니다. 순자는 은혜가 가져온 과일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과일? 네. 시장에서 샀어요. 에휴,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걸 가져오지. 창피하게.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언니. 돈이 없어서. 성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모양이야? 몇 년째 그러고 사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왜 재혼 안 해요? 그러고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 텐데. 은혜는 미란을 봤습니다. 민준이 아빠는 한 분뿐이야. 에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요즘 재혼 다들 해요. 순자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앉아. 밥이라도 먹고 가. 식사 시간이었지만 은혜와 민준이의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순자 가족은 거실 탁자에서 먹고 은혜와 민준이는 주방 작은 탁자에서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미란과 순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모 매번 오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동생인데 어쩌겠어.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이나 비춰야지. 이모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실감나서 좋긴 해요. 순자와 미란이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우리한테 그래요? 은혜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우리가 잘 살면 돼.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게요.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안 당해요. 은혜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넌 착한 아이야. 엄마가 미안해.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4세가 된 민준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며 다짐했거든요.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민준아, 넌 특목고 갈 수 있어. 과학고나 외고 지원해봐. 선생님, 그런 학교는 등록금이 비싸지 않나요? 그래도 내 실력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나 특목고 가고 싶어요. 은혜는 아들을 봤습니다. 특목고? 거기 등록금 비싸다던데.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 갈게요. 은혜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돈은 마련할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목고 등록금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혜가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은혜는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민준이가 특목고에 붙었어. 그래,
축하해. 근데 등록금이 좀 많이 필요해서 언니한테 부탁 좀 하려고. 얼마? 1,000만 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야, 미쳤어? 1,000만 원을 어떻게 빌려줘? 언니, 제발. 민준이가 정말 공부 잘해.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그런 돈 없어. 그냥 일반고 보내. 언니, 은혜야, 가난하면 분수를 알아야지. 특목고는 무슨. 우리 미란이도 일반고 나왔어. 하지만 됐어. 나 바빠.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혜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전화했어요? 민준아, 안 되죠? 괜찮아요. 나 일반고 가도 열심히 할게요. 민준이는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가 우는 걸 봤다. 내 때문이다. 나는 엄마를 더 이상 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엄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민준이는 일반고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고 밤 12시에 잤습니다. 학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대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EBS 교재를 사서 독학했습니다.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강민준, 너 서울대 갈 수 있겠다. 고3이 되자 민준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은혜가 민준이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아르바이트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괜찮아요, 엄마. 나 시간 관리 잘해요. 민준아, 엄마 걱정 마세요. 나 꼭 서울대 갈 거예요. 민준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도서관에서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민준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민준아?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요. 수석으로.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은혜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아요.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학에 입학한 민준이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과외, 편의점, 음식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500만 원으로 시작했죠. 민준이는 경영학을 공부하며 기업 분석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냈습니다. 1년 만에 500만 원은 2천만 원이 됐습니다. 2년 만에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강민준, 너 주식으로 돈 벌었다며? 어떻게 한 거야? 공부했어. 기업 재무제표 분석하고 산업 트렌드 공부하고. 대박. 너 나중에 펀드 매니저 하겠다.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아니야. 나는 더 큰 걸 할 거야. 매일 밤 민준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업들을 분석했습니다. 재무제표, 산업동향, 경영진 평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상그룹, 순자의 회사였습니다.
민준이는 청상그룹의 주가, 재무 상태, 뉴스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준이는 삼성전자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수석 입사였습니다. 은혜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정말 잘 됐다.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민준이는 월급을 받자마자 은혜에게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은혜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은혜는 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엄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민준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였지만 민준이의 목표는 더 컸습니다. 2년 동안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 거예요. 뭐? 왜? 대기업 다니는데.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민준아,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믿어주세요. 반드시 성공할게요. 은혜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믿을게. 민준이는 퇴사금과 주식으로 모은 돈 3억 원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제이스 캐피탈.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도 민준이 혼자였죠.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IT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IT 붐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투자는 핀테크 회사였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었죠. 민준이는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는 겁니까? 아직 매출도 없는데요. 민준이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산업은 10년 안에 100조 원 시장이 됩니다. 당신 회사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고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2년 후 그 회사는 대기업에 인수됐습니다. 민준이의 1억 원은 10억 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투자는 AI 기업이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고 3년 후 상장하며 50억 원이 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민준이의 투자는 계속 성공했습니다. 민준이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기업 분석, 시장 조사, 투자자 미팅,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민준이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회사 자산이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언론에서 민준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 투자 천재 강민준. 3년 만에 자산 1천억, 신화를 쓰다. 하지만 민준이는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어려웠지만 민준이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언택트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대박이 났습니다. 화상회의, 배달앱, 온라인 쇼핑, 모든 투자가 성공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한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부자가 됐습니다. 자산 1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를 위한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사 갈 거예요. 이사?
어디로? 강남이요. 은혜는 놀랐습니다. 강남은 꿈에도 못 살 곳이었거든요. 민준이는 은혜를 데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갔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지만 은혜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은혜는 넓은 거실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넘게 좁은 빌라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이 아파트는 기적이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민준이는 은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야. 한편 순자의 회사는 그동안 커졌습니다. 작은 의류 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청산그룹이라는 중견기업이 됐죠. 연 매출 3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대표이사가 됐지만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친인척 회사를 만들어 부당한 거래를 했고 그 돈을 챙겼습니다. 청산그룹 회의실에서 성우는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는 우리 처남회사로 넘기고 납품 단가는 시세의 2배로 책정해. 대표님, 그건 너무 노골적인데요. 괜찮아. 서류만 잘 만들면 돼. 감사에 안 걸려. 미라는 전무가 됐지만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도박을 했고 빚을 갚았습니다. 엄마, 나 돈 좀 필요해. 또? 이번엔 얼마? 5천만 원만. 미라나, 너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그냥 필요한 데 써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빼줬습니다. 순자는 회장 부인 행세를 하며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올해 세금 신고 어떻게 할 거야? 적당히 줄여서 신고해. 해외 계좌로 좀 빼두고. 그게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걱정 마. 그런데 2023년 청산그룹에 위기가 왔습니다. 부채가 2천억 원을 넘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 뭐? 그럼 어떡해?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줘. 투자자를 찾아야 해. 투자자? 누가 우리한테 투자를 해줘? 미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한테 부탁해봐요. 민준이? 네. 민준 오빠 엄청 부자잖아요. 투자회사 한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이는 은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냉대했던 조카였죠. 그래도 민준이가 도와줄까?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우리 망하면 다 끝이에요. 순자는 고민 끝에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옛 수첩에서 은혜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지워버린 번호였지만 이제는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혜야. 나야. 순자.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언니? 응.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야,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만나요? 왜요?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자고 하지 않던 언니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다니.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어때?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우리 집으로요? 응.
주소 보내줘. 전화를 끊고 은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들어와요. 순자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 강남이구나. 집 좋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가 차를 내왔습니다. 마시세요. 고마워.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민준이 잘 컸더라. 뉴스에서 봤어. 네. 투자회사 한다며? 돈도 많이 벌었다고 들었어. 그런 것 같아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은혜야,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 은혜는 순자를 봤습니다. 역시나 그랬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좀 어려워서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 민준이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있어? 은혜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은혜야, 그건 제가 언니한테 도움 청할 때는요? 제 남편 장례식 때는요? 민준이 학비 없을 때는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언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우리가 힘들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제발. 우리 회사 망하면 우리 다 거리로 나앉아. 미란이도 있고. 그건 언니 문제예요. 저희랑 상관없어요. 은혜야. 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은혜야. 한 번만 도와줘. 민준이한테 부탁 좀 해줘. 은혜는 언니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언니. 저는 민준이한테 그런 부탁 못해요. 은혜야, 나가주세요. 순자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하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혜야, 넌 변했어. 예전에 착한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배신당하면 변해요, 언니. 나가주세요. 순자가 나가고 은혜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은혜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은혜는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순자 이모가 왔었어.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자 이모가요? 응. 회사가 어렵다며 내한테 투자해달라고 부탁하더라. 민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어. 우리가 힘들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게 말이 돼?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청상그룹. 그 회사 맞죠? 응.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아, 내가 뭘.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은혜는 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사무실에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청상그룹 조사를 시작합니다. 대표님, 청상그룹은 부실 기업입니다. 왜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세요. 모든 거래 내역, 경영진의 행적, 비리 증거, 모든 걸 찾아내세요.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나가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명절에 외갓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잔의 가족은 거실에서 웃고 있었고 민준이와 은혜는 현관 앞에서 작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모가 두꺼운 파일을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대표님, 청산그룹 조사 완료했습니다. 민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성호의 횡령 52억 원을 친인척 회사로 빼돌림. 미란의 비자금 2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순자의 탈세 35억 원을 해외 계좌로 빼돌림. 민준은 자료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구속 수사감입니다. 대표님, 이 자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 검찰에 제보합니다. 둘째, 민주는 잠시 멈추었다. 청산그룹을 인수합니다. 네, 제이스 캐피탈 명의로 청산그룹 지분 51%를 인수하세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지만 대표님, 그 회사는 부실 기업입니다. 왜 인수를? 민주는 참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지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제이스 캐피탈은 비밀리에 청산그룹 주식을 매집했습니다. 장외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 명의자를 이용해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청산그룹 경영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개월 만에 51% 지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는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내용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쳐보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청산그룹 횡령 증거야.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 녹취록까지 다 있어. 누가 보낸 거야? 익명이야. 근데 증거가 확실해. 바로 수사 들어가야겠어. 검찰은 곧바로 청산그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청산그룹 경영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순자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뉴스 봐. 성우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검찰이 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 맞습니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영장 나왔습니다. 가시죠. 성우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미란도 회사에서 체포됐습니다. 순자는 탈세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산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문을 쓰시고.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이스 캐피탈이 우리 회사 지분 51%를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뭐라고?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이스 캐피탈, 그게 강민준 회사 아니야? 네, 맞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회사를 샀다고? 그리고 12월이 됐습니다. 민준은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는 냉정하게 인수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전원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순자가 소리치는 장면, 민준이 차갑게 거절하는 장면.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기자회견 후 복도에서 순자, 성우, 미란이 민준을 막아섰습니다. 성우가 민준의 앞을 막았습니다. 강민준, 아니 민준아, 우리 좀 보자. 민준은 차갑게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비켜주세요.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제발. 우리 이야기 좀 들어줘. 들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사촌 아니야? 어렸을 때 같이 놀았잖아. 민준은 미란을 보며 냉소를 띄었습니다. 사촌? 제가 친정 갈 때마다 가난뱅이 조카라고 놀린 사람이 말하는 겁니까?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성우 씨, 횡령 52억 원. 증거 있습니다. 미란 씨, 비자금 23억 원. 도박빚 갚는 데 쓰셨죠? 순자 씨, 탈세 35억 원. 스위스 계좌 번호까지 확보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니?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민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정? 제 어머니가 삼중 알바할 때 외제차 타신 거 기억나세요? 그건 제 어머니가 추석에 빈손으로 가서 쫓겨날 때 호텔 뷔페 가신 거 기억나세요?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올 때 양육권 넘기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주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민주는 걸어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랐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세 사람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렸습니다. 은혜도 법정에 왔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방청석에 앉게 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민준아, 괜찮겠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성우, 미란.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친인척 회사를 통한 부당거래, 허위 계약서 작성, 회사 자금 유용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박미라는 같은 기간 23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도박 빚상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박순자는 35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 은닉, 허위 세금 신고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순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혐의를 인정합니까?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인정합니다. 미란과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왔습니다. 은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박순자는 제 언니고 박성호는 제 오빠입니다. 피고인들이 증인과 증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을 때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들 학비가 없을 때도 빌려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어땠습니까? 빈손으로 가면 눈치를 줬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밥을 먹게 했고 저희를 무시했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가난뱅이, 청소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은혜는 피고인석의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전 언니를 믿었어요. 언니가 절 키워줬으니까 언니는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언니는 저를 무시했고, 이용했고, 버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훌륭하게 컸어요. 언니의 도움 없이도요. 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민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왜 청산그룹을 인수했습니까?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판사를 봤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를 인수한 겁니까? 그냥 고소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민준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는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건 경영진입니다. 저는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피고인들에게 어떤 처벌을 원합니까? 민준은 피고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법은 공정할 것이라 믿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은혜야, 민준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질투했어, 은혜야. 넌 나보다 예뻤고 착했고 사람들이 좋아했거든. 난 돈밖에 없었어. 순자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널 무시했어. 널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성호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오빠, 정말 죄송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과 은혜도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박미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미라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탈세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은혜와 순자가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언니, 전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언니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민준의 사무실에서 은혜와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
내 말 들어줘서, 끝까지 가지 않아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 복수를 끝까지 밀어붙일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요. 은혜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다음 날 민주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제이스 캐피탈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청상그룹 경영권은 3년 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습니다. 저희는 관리 투자자로만 남겠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대표님, 왜요? 완전히 소유할 수도 있는데.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의 실현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청상그룹 부채 50억 원은 제이스 캐피탈이 인수하겠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청상그룹은 새로운 경영진 아래 정상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성우와 미라는 출소 후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옷 가게를 차렸습니다. 더 이상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혜야, 나야. 언니, 있잖아. 이번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올래? 내가 음식 만들 테니까.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갈게요. 추석날 은혜와 민준은 순자의 작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왔어? 어서 들어와. 거실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내가 다 만들었어.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 은혜, 민준, 그리고 출소한 성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민준아. 다시 한번 미안해. 언니,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아니야.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희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줘. 은혜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도 이제 놓을게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게요. 민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오늘 잘했어. 엄마도요. 넌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주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절 지켜줬으니까 제가 엄마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제이스 캐피탈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민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엄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청상그룹은 정상화되어 다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관리 아래 투명하게 운영됐습니다. 순자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성우와 미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아들이 건강하고 우리가 함께 있고 마음이 평온하다. 과거는 아팠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있다. 이제는 행복할 수 있다. 은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민준이 이렇게 잘 컸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정에서 쫓겨났지만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용서는 더 강력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민주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